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학습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학습 이론은 여러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합격률이 좀 떨어지고, 이 학습 이론이 좀 쉽게 나오면 합격률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 이론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학습 이론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과를 전공했던 분들은 이 학습 이론이 좀 어려운 듯 합니다. 학습 이론이 좀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출문제에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 교재 앞에 2교시의 이론서 앞에 컨텐츠를 보면 파트 5의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챕터 1에서부터 챕터 6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챕터 2와 챕터 3와 그 다음에 챕터 6가 되겠습니다. 즉 행동주의 학습 이론하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기타가 있죠. 그 내용들이 아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챕터 1에 있는 학습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 만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나 인지학습 이론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블로의 이론이나 스키너의 이론이나 그 다음에 사회인지 이론, 반두라의 이론이나 정보처리 이론, 많은 기억과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적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적 학습 이론도 한 2문제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자, 동기화 학습이 있습니다. 동기와 연관된 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타는 기타 학습 이론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의 마지막에는 최근 학습 이론에서 출제되었던 것들을 무작위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열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있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한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이 웬만하면 되지 않게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1강으로서 앞에 있는 챕터 1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학습의 개념, 제1절은 학습의 정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절은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 각주에서 보시다시피 학습과 연관된 원서를 번역한 것을 재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원서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2절만큼은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이번 1장의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2장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절의 학습의 정의에서 제가 이 1장에는 한 문제 정도 예상됩니다 라고 했는데 1절에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습의 정의를 보니까 밑에 공식을 좀 보시면 L은 A-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뭐죠, 여러분? 예,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학습은 생득적 반응에 의한 변화나 성숙에 의한 변화나 일시적인 변화는 빼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득적인 반응보다는 후천적이 바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도 유전 인자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는 제외를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학습이란 경험과 훈련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상의 비교적 일관성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다만 가로, 성숙, 약물, 질병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동 변화들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숙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질병 등에 의한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개념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외연적 행동이 있고, 이거는 관찰이 가능하죠. 자, 내면적 행동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내면적 변화는 내면적인 측면이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쌓아왔겠죠. 이러한 분노를 자기 자신한테 표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력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내면적 행동의 변화도 바로 이제 학습으로 인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행동 변화는 비교적 영속적의 동그라미,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는 빼야 합니다. 영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학습의 행동의 변화는 학습 경험 바로 이어서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경험 바로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학습 경험 바로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체킹하시고요. 4번 행동의 변화, 행동의 잠재력은 연습을 통해 생긴다. 연습의 동그라미요. 이 연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죠. 반복적인 훈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개념적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학습의 개념이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게이츠에 보면은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을 통한 행동의 변형이다 또는 변화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칸에는 학습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성장 과정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인간의 특성, 능력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몰건과 킹은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레이는 학습은 인지 구조의 변화, 즉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이끌려가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코프카는 학습은 지각 과정과 그 흔적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조직화되는 재체제화의 과정이다.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위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일반적 정의에 밑줄을 쳐놨죠. 거기에 별표를 치시고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학습의 개념에는 변화, 연습, 자기조절, 지속성이라는 개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학습에는 가로 생득적 변화, 성숙에 의한 변화, 일시적 변화는 가로 닫고 제외됩니다. 제외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특징의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그 결과로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행동의 변화에 가로치면 됩니다. 학습은 연습의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연습의 결과에 가로치면 됩니다. 학습은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영속적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학습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에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특징이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이 행동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행동의 변화가 내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학습으로 일어난 행동의 변화를 끊어요.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지문이 맞게 출제가 된 이유는 바로 내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된 듯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워밍업을 했는데 이 워밍업에서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서 다음의 내용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숙에 의한 변화. 자, 그 다음에 생득적인 변화. 자, 그리고 일시적인 변화. 자, 이 세 가지는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 생득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변화, 이 세 가지는 학습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에 의한, 그 다음에 질병에 의한 등에 의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불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지문에서 출제가 된 것들이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영속적 변화다 그랬습니다.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다라고 했고, 그 다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의 결과다. 연습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특징에서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연습의 결과, 이러한 것들로 정리가 됐죠. 세 번째, 경험, 훈련,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험 훈련과 관련됨.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 영속적인 변화에서 외형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에 대한 기본기를 해드렸고요. 학습의 종류 들어갑니다. 비연합학습이 있고 연합학습이 있습니다. 비연합학습은 하나의 자극입니다. 하나의 자극에 가로치고요. 여기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둔감화가 있고 민감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실력 따지기에 4번 비연합학습의 종류에 보면 습관화와 민감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둔감화는 동일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그에 대한 반응이 감소되는 걸 말합니다. 이 둔감화를 다른 말로 습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감화가 있습니다.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자극을 경험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것 밑줄, 이것을 민감화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있는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극명해집니다. 비연합학습, 자극과 자극 또는 자극과 반응이 연합되어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한 번에 하나의 고립된 자극만이 주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학습이며 행동과학, 학습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연합학습의 반대 개념은 연합학습이 됩니다. 인터벌의 조정 또는 강화물의 제공을 근거로 자극과 반응이 서로 연합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학습이 연합학습이 됩니다. 사례로는 다양한 종류의 조건 형성 사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여기 바로 연합학습의 사례가 됩니다. 비연합학습의 종류가 있는데 자극의 반복에 의해서, 그런데 이 자극은 하나의 자극입니다. 즉 단지 한 번에 하나의 고립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비연합학습이라 한다. 거기에 종류는 습관화, 동의어가 둔감하였습니다. 어떤 자극에 반복하여 노출된 후 그에 대한 반응의 강도와 빈도가 감소 동그라미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에 대해 정향 반응이 감소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습관화 사례는 쥐를 대상으로 한 청각적 논란 반사가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들려주면 쥐는 펄쩍 뛰어오르지만 동일한 소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자극이 반복된다면 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놀라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신경을 끄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둔감화, 습관화입니다. 자, 그러면 민감화는 뭐냐? 습관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강도,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의 동그라미요. 전기 충격을 받은 쥐에게 잠시 후 큰 소음을 들려주면 다른 쥐들보다는 더 심하게 놀랍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현상이 됩니다. 사람들도 풍선 터트린 소리에 한번 놀라고 나면 바닥에 책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감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거리까지 보고 제가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연합학습은 한 자극 동그라미,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습관화와 민감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개념도 잡아드렸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보면 습관화란 동물이 계속되는 부적절한 자극에 감소 동그라미 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소음이 나면 큰 소리에 반응하지만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뇌가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반대작용을 뭐란다? 민감화라고 말한다. 민감화의 동그라미, 유의한 자극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반응이 촉진되는 겁니다. 촉진의 동그라미, 다른 말로 증가하는 겁니다. 습관화와 민감화의 두 행동 형태가 모두 존재함으로써 개체가 살아남을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화와 민감화는 생존에 관계된 것입니다. 특히 민감화는 동물이 강한 유해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극이 위험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자극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민감해지니까요. 자, 습관화에서는 종래 동물을 흥분시켰던 자극이 별로 해를 입히지 않고 반복된다면 동물은 그 자극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극에 주의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습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화와 민감화는 생존과 관련성이 있는 바로 비연합학습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연합학습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비연합학습은 하나의 자극이 반복 제시되는 겁니다. 하나의 자극이 반복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비연합학습이다. 즉 자극과 자극이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자극과 반응이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연합학습이 됩니다. 연합학습은 무엇이냐? 연합학습은 이퀄 자극을 스티뮬러스 SS 이렇게 연합되든가 아니면 SR 이런 식으로 자극과 반응으로 연합이 되든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연합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연합학습의 종류에 습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습관화의 동의어는 둔감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용어는 습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감화가 있다. 자, 습관화, 둔감화는 둔감에서 힌트 얻으시면 됩니다. 자극, 반복 제시했을 때 반응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화라고 말한다. 자, 민감화는 그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극이 반복 제시됐을 때 바로 반응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습관화, 민감화의 간단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습관화는 반응이 감소한다. 그 말은 무시하게 된다. 그 자극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극이 반복 제시됐을 때 반응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회피한다는 거죠. 회피, 민감해지니까 회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로 생존과 관련성이 있다. 생존과 관련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연합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배우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간의 관련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 간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연합학습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 형성, 인지학습, 관찰학습 모두 다 연합학습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가 대표적 학자이고 두 자극,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아시죠? 두 자극 사이의 관련성을 배우는 것으로 유기체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대비하게 됩니다. 도구적 조건 형성은 손다이크가 대표적인 학자이며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것으로 행동과 결과의 동그라미, 조작적 조건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결과를 통해 더 효과적인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지학습은 톨만, 퀼러 이런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톨만이 대표적 학자이며 사고, 인지가 개입되는 더욱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 이론이 바로 인지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인지학습이니까 인지라는 요소가 개입되겠죠. 인지가 개입되는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 이론이라 합니다. 관찰학습은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타인의 행동을 보고 모방 동그라미, 학습의 동그라미요. 일종의 모방학습, 관찰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연합학습을 배웠습니다. 실력 따지기의 연합의 법칙이 있는데요. 거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접의 법칙입니다. 함께 인접하여 경험하는 사상들은 연합이 된다. 동해물, 백두산, 그리고 책상과 걸상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 인접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의 법칙입니다. 두 단어가 자주 같이 일어날수록 서로는 보다 강하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재생은 그와 비슷한 대상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비의 법칙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동그라미요. 이걸 대비의 법칙이라고. 감정 강도의 법칙입니다. 쾌라든지 반대인 불쾌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보다 더 연합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강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실력 따지기의 연합의 법칙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연합학습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러한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학습이 있다. 인지학습도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찰학습. 이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합학습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여기입니다. 습관화와 민감화.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제2절입니다. 학습 관련 연구의 쟁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서 번역본이라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읽기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학습 이론 연구에 대한 쟁점입니다. 학습 이론의 구분 문제가 있는데요. 학습 이론들은 학습의 성질과 이론 구축 과정을 포함하여 몇몇 기본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에 따라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론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틀에서, 자, 밑에 2번에 보면 8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틀에서 그 이론이 시도하는 바와 방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쟁점이 되는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매개 변수의 사용입니다. 매개 변수의 사용의 가로. 두 번째 질문은 매개 변수나 이론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가로 연결주의자이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인지적이어야 하는지이다. 가로 닫고요. 자, 연결주의와 인지주의. 보통 이런 것들을 연결주의라 하고 이런 것들을 인지주의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 강화입니다. 강화의 동그라미요. 문제의 핵심은 강화가 학습의 기본이고 중심 원리인가? 끊어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도 적절하게 설명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학습이 대단위 또는 소단위 중 어느 수준으로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지만 끊어요.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더 낮은 소단위 수준으로 분석하여 설명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을 많이 달리한다고 합니다. 즉 대단위 위주의 분석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질문은 이론이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끊어요. 또는 비형식적으로 제시되어도 되는지,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포개 문제입니다.
가로 한 이론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은 행동의 생득적 측면, 생득의 동그라미요. 측면과 끊어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제약의 강조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득적인 측면은 선천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인 제약, 이런 것들의 강조,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은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실용성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용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현실 생활에 응용해 보는 걸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실용성이라고 말합니다. 현실 생활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자, 8가지를 쭉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참고만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1번 매개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심리학에 소개한 톨만과 그노요. 톨만은 인지학습 이론의 학자입니다. 가장 정교한 체계로 발전시킨 헐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행동주의론 학자입니다. SOR의 공식이 있습니다. 헐은 이 질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즉 매개 변수를 사용한 사람이 톨만과 헐이라는 겁니다. 스키너의 의자로 고쳐주세요. 스키너의 학습이론은 거부하면서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가장 분명하게 했습니다. 즉 스키너의 학습이론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매개 변수라 불러 마땅한 요소들을 그들의 이론에 포함시켰지만 매개 변수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1번과 2번 정도입니다. 헐이라는 학자와 톨만이라는 학자는 매개 변수를 썼지만 이 스키너라는 학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거부적인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 2번 매개 변수나 이론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 연결주의자이어야 하는지 또는 인지적이어야 하는지다. 이것은 학습이론 역사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질문이라고 합니다. 학습 분야의 역사를 통해서 인지적 입장에 대한 양보도 많았지만 대다수의 이론이 연결주의자 입장이었습니다. 즉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인지학습 이론이 많이 좀 부각하고 있죠. 인지 접근은 전 분야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런 변화는 볼레스의 접근의 중요성, 새로운 기억 이론의 정립, 피아제에 대한 늘어난 존경, 반두라의 저서에서 나타난 인지적 요소의 증가 등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볼레스라든지 기억이론이라든지 피아제라든지 반두라라든지 다 인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2번째 질문은 연결주의냐 아니면 인지적이냐, 최근에는 인지적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는 강화 문제이죠. 1번에 보면 손다이크, 헐, 그리고 스키너는 전자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즉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학습에서의 중심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왓슨과 거스리는 습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자죠. 왓슨과 거스리는 후자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며 다른 학자들도 다소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학습의 기본이고 가장 중심 원리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양가로 2번, 그러나 이 질문은 이것 또는 저것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결과가 후속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관해 몇 가지 가능한 입장이 있음을 점차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강화의 중요성,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강화의 중요성도 있고 또 강화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학습이 대단위 또는 소단위 중에 어느 수준으로 분석되어야 하느냐. 자, 톨만은 대단위 수준의 입장을 가장 또렷하게 밝혔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대단위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를 생성시키기 위해 조합되는 작은 요소들의 조건 형성이며 소단위 수준의 학습에서 유리한다고 생각하였다.
4번 지문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단위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입장이다. 자, 5번째, 이론이 형식을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비형식적으로 제시되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의 초기 이론은 형식성 척도의 연속선상에서 비형식성의 끝에 가까운 이론 체계들인데 강한 논리적 이론 구조의 제한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거슬이 그들은 논리학의 형식적 장식과 과학 철학을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헐은 이와 대조적으로 형식 이론을 통해서 논리 구조를 또렷이 드러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SOR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신행동주의 이론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이론,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톨만은 때로는 형식적이었으나 어느 한 특정 구조를 유지하지는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형식적인 틀을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비형식적으로 제시되어도 되느냐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비형식적으로 제시를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이런 형식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철학을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질문은 포개 문제라 그랬죠. 하나의 이론이 다루는 주제가 얼마나 넓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5번째 질문에 대해서 형식성을 강조해서 답하는 이론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폭은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비형식적이 되면 폭은 포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강조해서 답하는 이론들은 이 질문에는 협소 쪽을 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이론이 형식적으로 진술될수록 그 이론은 더 엄격하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 이론이 광범한 또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형식적으로 진술된 이론은 끊어요. 일관성의 결여라든지 모호성 위험에 빠질 위험이 적으면서 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형식적으로 이제 되면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또 조금 더 폭이 협소해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질문은 생득적인 측면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제약의 강조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난 25년간 쟁점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이론들에서 그 답은 어느 쪽도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학습 이론은 왓슨과 손다이크 이래에 생득적인 것보다 획득된 것을 강조했으며 그 뭐죠? 후천적이라는 겁니다. 유전 요인에 대한 왓슨의 거부는 지나치지만 이것이 학습 분야의 분위기를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점차로 학자들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 볼레스는 유전을 강조했고 스키너 학파들도 점차로 이 문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인데 초창기에 학습된 요인을 과잉 추정하였듯이 후천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후천적인 요인을 과잉 추정하였듯이 지금 우리는 생득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가? 학습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제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정도는 아닌가? 이 문제는 최근에야 학자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기울어지기 시작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전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학습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번째는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학습 이론은 실험실이나 의자에서 생각하기에 산물인가? 세상을 이해하는 지적 훈련인가? 또는 세상을 다루고 어쩌면 변화시키는 어떤 장치인가? 때로는 학자들이 실용적 쓰임새를 위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순수과학은 응용과학의 반대입니다. 순수과학을 위한 권리를 요구했지만 그런 태도는 상당히 예외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학습 이론의 쓰임새보다는 누가 그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손다이크와 스키너, 도구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는 이 곧바로 응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을 했던 것이 바로 손다이크의 이론과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스키너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나 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돌라드와 밀러는 추동심리학의 학자입니다. 톨만은 잠재학습의 학자입니다. 인지죠. 톨만과 같은 사람들은 가능한 응용을 언급했지만 실용화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8가지의 쟁점을 쭉 봤는데 이 쟁점은 그냥 한번 제가 이제까지 쭉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부분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화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이었습니다. 이렇게 2가지 판서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제1절 고전적 조건 형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